안녕하십니까. 브룬고의 장유희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브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공유 경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고, 또 이머징 마켓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블록체인, 공유 경제, 이머징 마켓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먼저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발표 순서이고요. 첫 번째로 공유경제입니다. 공유경제 우리 미디어나 책 통해 가지고 정말로 진부할 정도로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기업이 있죠.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공유경제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에어비앤비와 우버뿐만이 아니라 공유경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공유경제가 무엇이냐라고 막상 물으시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유경제는 공유와 경제의 합성어이기도 하지만 유휴경제,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그 정확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럼 유휴경제는 뭐냐? 쉽게 말하면 집에서 놀고 먹고 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우버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가 4인승 자동차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출퇴근 시 혼자 타잖아요. 그러면 3개의 좌석이 남아 돌게 되죠. 요거를 바로 유휴자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요, 방이 4개가 있는데 가족 수는 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에 남는 방은 유휴자원이 됩니다. 공유경제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기존에 공유경제는 대부분이 플랫폼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플랫폼과 공유경제의 플랫폼이 아니면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없었던 것에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에어비앤비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옥탑방이 하나가 있어요. 남는 방이죠. 어차피 이 돈은 나갑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여기 묵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게 공유경제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휴경제를 활용하는 거죠. 에어비앤비는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이죠. 그럼 에어비앤비의 경쟁사는 어딜까요? 힐튼, 하얏트, 롯데호텔이 있습니다. 제가 석촌에 살고 있는데 롯데호텔 되게 높잖아요. 건설 비용도 정말 크고요. 그리고 그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롯데그룹 차원에서는 엄청난 금액의 마케팅 비용을 항상 써야 되죠. 그리고 관객들을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의 마케팅 비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도 있지요, 부동산 임대비도 있죠. 엄청나게 부수적으로 항상 나가는 지출비가 있어요. 그런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51개국 530만 개의 숙소를 리스팅하고 있지만 단 한 곳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장사가 잘 되건 안 되건 회사가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예요. 그래서 힐튼이나 롯데호텔 같은 업체들과 경쟁을 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벌써 엄청난 비교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기반을 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누구나 참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파리에 가서 에어비앤비에 묵을 수도 있지만 이거 괜찮네, 다시 집에 들어와서 제가 호스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공유경제 기업들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보문고가 바로 저기 있는데 가보시면은 에어비앤비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많아요. 누구나 인커리지를 하는 거죠. 쉽게 들어올 수가 있고 기업 차원에서는 리스팅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유경제 기업들의 무서운 점입니다. 똑같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주거에 대한 공유라고 하자면 우버는 자동차에 대한 공유죠. 이 스크린샷은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썼던 거를 그대로 샷을 떠온 건데요,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가 정말 복잡해요. 이거 영어를 해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쪽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택시기사분들은 의사소통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 친구가 초대를 해줬어요. 비싼 걸 먹는데 그럼 빨리 가야 되잖아요. 우버에는 그냥 간단하게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하면은 기사가 거기까지 쉽게 데려다 줍니다. 얼마나 간편해요. 더 좋은 건 제가 2016년도에 뉴욕에 갔는데 이 기사가 내리고 알았는데
삥삥 돈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이니까 그렇게 한 건가 싶었는데 딱 켜서 보니까 어떤 경로로 이동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우버에서는. 예를 들어서 돌아서 가면은 그거를 신고할 수가 있어요. 저는 신고를 했고 거기에 대한 환불을 받았어요. 정말 편리하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도 유휴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택시나 기존 호텔보다 가격적으로 훨씬 우수한데 플러스 사용 편의성도 훨씬 더 우수한 거예요. 기사 정보가 나오죠. 기사 이름은 이렇고 이 기사가 지금까지 사람들과 인터랙션에서 5개 스타 중에 4개의 스타를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들을 체크할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그 불금 같을 때 홍대나 여기 강남역에서 택시를 타시려면 정말 힘드실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데 한 유저분께서 아시아경제에 이런 걸 써주셨더라고요. 지난 연말에 때 차가 안 잡혔는데 우버 택시는 20분 만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경제 기업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럼 얼마나 무섭냐? 미국의 시장 기관 조사가 있습니다. CB 인사이트라고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는 회사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상위 10개, 탑 10의 회사들을 분석해 본 결과 10개 중에 5개, 절반이 공유경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장 미국만 보시더라도요. 탑 3가 가장 상위에 있는 1, 2, 3가 다 공유경제 기반이에요. 탑 1은 물론 우버죠. 두 번째 에어비앤비, 세 번째 위워크입니다. 자동차 같이 쓰고 집을 같이 쓰고 사무실 같이 쓰는 거예요. 미국만 그런가? 아닙니다. 중국으로 가보세요. 중국에서 가장 큰 업체가 디디추싱입니다. 가장 커요. 그러면 미국이랑 중국만 그런가? 아닙니다. 싱가포르로 가볼까요?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유니콘은 그랩입니다. 디디추싱은 중국의 우버고 그랩은 원래 말레이시아에서 시작한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버고 심지어 우리가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는 인도네시아조차도 유니콘 기업이 있어요.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는 회사가 고잭입니다. 네,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딱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어떤 게 돈이 되는가, 어떤 게 트렌드인가, 어떤 기업들이 빨리빨리 성장하시는가를 보시면 공유경제, 그 중에서도 차량 쉐어가 압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 그 상위 10개 중에 절반이 공유경제 기업인데 그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되나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 많은 건 알겠어. 근데 하나의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데 궁금하시죠? 우버가 2019년 올해 상장을 예정하고 있어서 기업 가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 금액은 무려 1,200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약 134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수치이고요. 이게 미디어를 깜짝 놀라게 한 이유가 피아트 크라이슬러, GM, 포드,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탑 3 자동차 제조회사들인데 이 세 개 회사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도 우버의 시가총액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우버는 차량을 단 한 대도 소유하지 않고도 어떻게 보면 않기 때문에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비교 우위를 갖게 되는 거고 경쟁 우위를 갖게 되는 거고 시가총액도 크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경제 업체들이 무서운 거고요. 공유경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트렌드가 있어요. 또 공유경제 하다가 지금은 블록체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도식화를 시켜봤어요. 우리의 경제 구조는 신뢰를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기존에는요, 모든 경제 활동이 기관 중심의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갔어요. 기관 중심의 신뢰란 어떤 말이냐면은 하나은행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은행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관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하고 자산을 예치를 합니다. 옛날에는 하나은행을 믿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은행에 예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인터넷이 발명되고 LTE가 나오고 모바일이 나오게 되면서 기술적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이 형성이 되었어요. 싸이월드가 나오고 페이스북이 나오고 카카오톡이 나오고 카카오톡 뱅크, 카카오페이가 나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플랫폼이 공유 경제를 하면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에어비앤비와 우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공유 업체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P2P 중심의 신뢰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사진 두 장이 현재의 공유 업체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경부고속도로를 점유했었죠. 택시 기사분들이요. 그리고 광화문에서도 시위를 벌였는데 여기서 시위를 하고 계신 분들은 택시 기사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우버의 드라이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34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가 이 금액은요,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었다면은 삼성 다음으로 큰 우량주가 될 주식인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그쵸?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보시겠죠. 이유는요, 아무리 우버의 기업 가치가 높고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이 기사분들은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삼성 직원들은 보너스 받고 할 때 이분들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회사는 잘 되지만 본인이 그 과실을 같이 향유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필요한 거예요. 블록체인 토큰 이코노미가 있죠. 토큰 이코노미로 같이 이 드라이버 분들이 회사의 결실을 향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다음 P2P 기반의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기관 중심의 신뢰에서 플랫폼 중심의 신뢰 사회가 되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블록체인을 기반한 플랫폼으로 더욱더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공유경제, 기관 신뢰에서 공유경제로 갔다가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클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저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그분도 그랬어요. 세상에 모든 것은 변한다. 단 죽음과 세금만 빼고. 그렇죠? 보시면 우리 인류가 진화함에 따라서 화폐의 변천사를 표현해 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물물 교환을 하다가 금이 나왔고 동전을 쓰다가 지폐를 쓰다가 신용카드를 쓰다가 전자화폐를 쓰다가 암호화폐로 넘어가게 된 그 계기인데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요, 신용카드를 잘 쓰지가 않죠. 크게 상용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폐에서 바로 전자화폐로 넘어가게 된 그 케이스가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같은 경우가 이머징 마켓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인프라가 없었고 사람들이 신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개념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바로 건너뛰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개발도상국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제가 도식화한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왜 블록체인이 탄생하게 됐는지를 또 같이 파악해 보실 수가 있어요. 1971년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국내에서는 신생아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신생아가 태어난 해이기도 한데 그래서 생일이라고 답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1971년도에 브레튼 우드 체제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BJR 정책을 펴죠. BJR 정책 들어보셨어요? 배짜라. 그렇죠? 왜 배짜라라고 했냐면 원래는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준에서 금을 담보로 해서 달러를 발행했어요. 달러를 발행을 할 때는 항상 달러를 갖고 오면은 다시 줄 금을 예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71년도에 왜 BJR을 했냐면 더 이상 줄 수 있는 금화가 없었죠. 그 뜻은 뭐냐면요. 금의 태환제가 끝났다는 거고 암호화폐가 그 지폐 가치가 그냥 찍어내면은 찍어내는 대로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 뜻은 뭐냐면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돈이 필요할 때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거는 일반 서민들이죠. 벤 버냉키 들어보셨죠? 미국의 연준 의장인데 2008년도 금융위기가 들이닥쳤을 때 이분의 별명은 헬리콥터 벤이었어요. 왜요? 돈 찍어서 뿌리면 되지. 인플레이션 나오든 말든 그렇게 부양하면 되지. 해서 생긴 게 2008년도에 미국이 어떻게 금융위기를 대체를 했냐 그겁니다. 그때 똑똑했던 학자가 한 명 있었죠. 익명의 사토시 나카모토가 인플레이션 화폐에 반해서 비트코인을 백서를 출시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차이점을 뭐 교과서 다 배우시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요 그림만큼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똑같은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 현물이 점점 적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반대로 점점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는 게 디플레이션이고요. 이러한 배경 속에 암호화폐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암호화폐가 이렇게 저희 주변에 있었는지도 이제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사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좋은 해는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분석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올해 1월 1일 날 쉬면서 제가 되게 재미난 기사를 읽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었는데 이 기사에서 2018년도가 왜 암호화폐에 좋지 못했던지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 강한 규제를 꼽았어요. 많은 나라에서 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게 쉽지가 않았고, 두 번째로는 토큰 가격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유스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매도나 매수를 하는 것 이외에 유스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가장 큰 것은 여기 골이라고 나와 있죠. 2019년 암호화폐계의 목표는 실생활에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폐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업계 전문가들을 보면은 이머징 마켓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머징 마켓이 아니면 실사용을 만들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이머징 마켓, 신흥국들, 뭐 아프리카나 필리핀, 동남아 그런 나라들은 금융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요, 뭐 비자 카드나, 그렇죠? 뭐 BC 카드나 쉽게 결제할 수 있고요. TPS도 좋고요. 보안도 정말 좋아요. 거기다가 다른 대체제로 우리가 뭐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가면요, BC 카드 없고요. 그렇죠? 카드 보유자 수가 거의 없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의 3%밖에 카드가 없고요. 30%의 인구만 은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페이먼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죠. 그러니까 업계의 리더들은 아프리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찰스 허스킨슨을 제가 작년에 인터뷰했던 모습인데요. 지금 이 카르다노 인물이죠. 보시면 에티오피아에 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정부와 MOU를 맺고 현지에서 코딩 교육을 하면서 블록체인에 아주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 세계 최대 거래소인데 얼마 전에 우간다의 바이낸스 거래소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리더들의 동향을 보면 지금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의 주소는 어떤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사진 하나가 설명하는 게 큰 것 같아서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가 블록체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공유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유경제 대표적인 거, 그렇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나눠 쓰는 거, 자동차로 하면은 같이 타는 거죠. 그쵸? 이거는 블록체인 가기 바로 전 단계예요. 그쵸? 그것조차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죠. 근데 굳이 한국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일본도 똑같습니다. 이게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제가 아까 프레젠테이션 초반에 보시면 차량 공유를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나라가 아닌데 다 이런 나라에서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쪽의 기득권층과 정부의 규제가 그만큼 강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보면은 신흥국에 그만큼 많은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은 프로젝트들이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투자를 하시기에 있어서 한국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리스크를 넘어설 수 있는가? 그러면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현지 정부에서 강력한 지원 방침이 있는가, 규제 리스크는 확실한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블록체인이 굳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안 돼 할 정도로 꼭 필요한 건가, 이 두 가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바이낸스 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이낸스 랩 담당자인 벤자민 라미우가 위에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밑에서는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선진국가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택시 업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존의 산업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많지만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개발도상국은 다른 대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장애물이 적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기반의 금융 인프라 시대로 도약하기가 오히려 쉬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요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얼마나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에서 이 암호화폐 또는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큰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요 말을 끝으로 제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말 인상 깊게 제가 들었었어요. 컨퍼런스에 갔는데 벤자민 라미우 씨께서 2019년에는 그래요, 이제는 실사용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나오는 시기인 건 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2019년에는 선진국에서 자금을 참여하고 신흥국에서 그 프로젝트가 실제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한번 큰 의미를 주시고 저희 이어지는 2차 순서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표를 마치기에 앞서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유경제, 그쵸? 공유경제 업체들의 엄청난 파급력을 확인해 보셨고요. 하지만 그런 공유경제 기업들조차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 보셨는데 문제는 아무 곳에서나 이런 사업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택시 노조의 반발, 기득권들의 반발,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업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것이 이머징 마켓이다. 그리고 업계의 리더들이 현재 아프리카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에 큰 공을 들이고 있다. 까지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후에 2차로 저희 대표님께서 부른고 사업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